자, 여의도 말말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 네. 그래요. 먼저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남북한의 봄을 이 스프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밤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누굴까? BOMB 이게 바로 봄 네. 아니겠습니까? 네. BOMB군요. 예. 네. 예, 밤. 밤. 네. 밤이 무슨 뜻입니까? 저 미국에서 알바하다가 알바하다가 살만 찌고 왔다. 예, 이승원 평론가. 뭐 폭탄 뭐 이런 뜻이죠. 예. 네. 뉴클리어 밤 하면은 네. 그 뭡니까? 누클리어 밤. 뉴클리어? 발음 좀 정확하게. 미시시피에서는 그렇게 네. 쓴다니까. 예. 미시시피 본토 발음으로 그랬습니까? 누클리어 밤. 예. 네. 그 뭐예요? 뭐 그 발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게 네. 김용민 씨가 BOMB를 밤으로 읽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 때 영어 실력이면 밤부 이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봄이나 밤부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말 말이 없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이 영어 무금 처리되는 실력을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네. 대본에 어려운 건데. 괄호 열고 봄 가로 닫고 이게 네. 쓰여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밤으로 이게 읽었지. 예. 사실 옆에 밤으로 써주셨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아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남북한의 봄을 거기서 그렇게 쓴 봄으로 건 맞는데. 읽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네. 예. 영국식 발음이죠. 그렇죠. 봄. 예. 자, 홍준표 대표의 이 말, 그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 7일 토요일 저녁이죠.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올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봄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의 해빙 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원미의어를 쓴 것이죠. 봄을 네. 가지고 이제 BOMB 폭탄이라는 뜻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폭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봄이라고 좀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정권이 하는 남북위장 평화쇼가 민헨 회담을 연장시킨다. 예. 네, 민헨 회담이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유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많이 꼽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 예. 민해회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민헨 회담이 1938년도에 있었던 그런 회담인데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4개국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떤 지방을 병합시키는 그 문제를 다루는 회담입니다. 근데 예, 예. 이 국가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그냥 너그럽게 넘겨주면서 이제 좀 전쟁을 유예했던 그런 회담인데 예. 훗날에 평가되기로는 그때 괜히 어리석게 독일에게 합의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이 회담을 나이브 회담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굉장히 난해한 네. 예.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나이브한 회담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약간 뒤에 학자들이 약간 수정주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네. 이것이 당시 유화 정책이었다고 이제 비난하면서 당시에 강경파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처칠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극이 달라지는데 네. 체인벌린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독일에 상당히 이제 양보했다 이러면서 비판했던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러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 그 회담도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른 거긴 한데 네. 당시엔 그것이 전략적이었다. 만약에 뭐 나중에 누구죠? 그 나치가 이제 패배한 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실패한 게 39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38년이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화 정책, 이 민헨 회담 그 유화 정책이란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DJ와 노무현 그 정부 때 했던 대북 포용 정책을 네. 유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념이 완전 히 다릅니다. 유화 정책은 그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벌어지지 않게 유예하고 유지하는 개념이라면 네. 포용 정책은 현상을 타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그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이랄까 여러 가지 체제 변화랄까 이런 것을 서서히 유도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유화 정책과 포용 정책이 다른데 지금
내부의 보수에서는 이 포용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이제 덮어씌우게 하면서 상대방을 달래기만 한다. 굉장히 어리석고 유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학 박사 학위를 지금 네. 도전을 도전 밟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 이승원 평론가. 네. 보기 드물게 이 북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만. 예. 네. 월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러시면 안 명심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입지 굳히기가 광고가 들어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의 말이 나올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것 같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비장합니다. 예.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는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지난 월요일인가 보고 나서 바로 검색을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셨나. 예. 그랬더니 이번에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 원내 교섭단체 만들었잖아요. 공동 원세. 근데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냥 두 당이 합쳐서 공동 교섭 단체를 만들고 국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이니까 원내 교섭 단체 기본 구성이 20석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교섭 단체가 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간 거죠. 교섭 단체 대표로서. 그랬더니 그 첫 번째 감회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 대접 받은 것 같다. 아니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다가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됐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떤 자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의 서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뭐 정무위, 뭐 외교위, 뭐 외통위 많잖아요. 그래서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16개가 있고 예결산 특위 가장 중요하죠. 예산 결산하는 그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사개특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데 뭐 그 이제 일정을 짜거나 사람을 배분하거나 뭐 간사를 배정하거나 이런 데서 비교섭단체는 완전히 배제돼요. 그러니까는 방 밖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방 안에서 몇 명이 이렇게 뚝딱뚝딱해서 결정을 하면은 방 밖에 있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같은 배지를 갖고 있어도 그냥 던져주는 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맨날 하는 얘기가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내가 지금 국회에 들어온 지 14년 됐고 원내대표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았고 이제서야 겨우 발언권을 얻었다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서름이 얼마나 복받쳤었는지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 의원은 또 사연이 있는 게 처음에 2004년도에 초선 의원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때에 노회찬 의원이 정무위원회 상임위 배정을 목표로 하고 그 관련 박사를 보좌관으로 영입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정당이 비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원 구성에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의 강제로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로 떨어집니다. 법사위로. 그때 법사위로. 천추의 한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도 법사위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법사위로 간 건데 그때는 정무위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법사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대접은 아니고 뭐 조금 낮게 고릴라 정도로 SBS 고릴라 어플을 홍보할 겸 제가 고릴라 정도로 비교섭 단체는 대우를 받았다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섭단체가 돼서 이제 원내대표로서 대접받은 것에 감격했는데 하지만 교섭단체가 된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밖에 있을 적에는 안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하면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원오브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제 비판만 할 수 없는 거죠. 그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상임위의 간사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사가 굉장히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증인 채택을 언제 할 건지, 뭐 일정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것을 사실 간사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도 어쨌든 뭐 간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일단 주어진 거고요. 그 공동교섭 단체가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는 어쨌든 자격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부담되는 자리이긴 하죠. 이게 국회 상임위에 이제 그 교섭단체만
간사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네. 일단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쪽 의원들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예. 교섭단체에 있었고 그 전에 또 상당수는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민주당 계열 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다수 정당 출신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민주평화당 별도로 만들어서 나왔는데 네. 비교섭단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후로 2당이었다가 3당이었다가 4당이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교섭단체로서 겪는 금단 증상들. 네. 엄청 크죠. 예, 원내 어떤 합의에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공동교섭단체도 정의당보다는 민주평화당이 더 급했을 수 있습니다. 아. 정의당 입장에서야 항상 당하는 항상 서름이었던 배고팠으니까 거고. 상관없는데 네. 먹다가 밥그밥그릇 뺐으면 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여간 이제 금연을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네. 네, 이제 집 앞에 음. 그 이제 풀을 뜯어가지고 네. 풀뜯기. 예, 좀 급하게 만드신 비유죠. 금단이라는 말을 듣고. 전자담배로 네. 가려다가 좀 시감이 좀 안 나서 그렇게 따지냐.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는 거지. 네, 빈틈을 노려서 제가 들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죠? 네. 폐광지의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다. 아, 요거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네. 대한 뭐 해명, 변명 같은데. 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강원랜드의 그 부정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이 아이고.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답한 말이 예. 폐광지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 네. 그리고 포괄적인 노력이었다. 예. 뭐 특정인을 고려한 것이 아닌 뭐 그런 해명 내지는 반박이 되겠습니다. 예,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국회 네. 사법개혁위원회 네. 또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네. 무려 10년 전에 네. 2008년 초였나? 그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모 씨가 네. 이제 땅 투기 의혹이 있으니까 아. 농지를 샀는데 이거 땅 투기 아니야 했더니 땅을 사랑해서 땅을 네. 샀다고 아. 네, 이랬었죠. 박은경 네, 후보자가 맞습니다. 그랬죠? 아, 기억력 역시 좋으시군요. 예.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땅 투기 왜 했냐 했더니 땅이 좋아서 땅을 사랑해서. 근데 이게 네.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게 듣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과연 그랬을까?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여기 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참 애매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네. 이 부정채용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다시피 했는데 이게 뭐 폐광지 자녀 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염동열 의원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본인 얘기로는 교육생 선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염의원 한 명만 쳤을 때도 부정청탁 규모가 무려 100여 명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예, 예. 채용 공고를 내기도 전에 지난 2012년이죠. 청탁자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 또 최종 합격자 결정이 된 다음에도 2차 모집에서 26명의 추가 합격을 요구했다. 그래서 예. 최종 합격자 수가 본래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예. 거기에 비해서는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좀 해명이 느슨하다. 예. 빈틈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광지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예. 뭐 정식으로 뭐 특별 전형 뭐 쿼터를 만들던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취직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응시를 했을 텐데 이렇게 따로 비공식적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호소하기 위한 네.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나. 뭐 사실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네. 뭐 특별 채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죠. 나 이거 야당 의원 뭐 못해 먹겠습니다. 서럽습니다. 네. 당신들 자녀들 채용했는데 당신들이 뭐 나를 위해서 뭐라고 좀 변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그널라도 읽힙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검찰 측의 현재 조사 내용으로는
청탁 대상자들이 어떤 연무의원 본인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의 자녀였다. 아이고 세상에. 예, 뭐 염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하시는 의심은 이런 걸 거예요. 화살부터 쏘고 관역을 그린 게 아니냐. 네, 먼저 채용해놓고 혹시 예. 그 다음에는 그 폐광지 지역 사람들이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를 예. 특혜 입학을 시켜놓고 예. 한부모 가정 예. 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정윤회 씨하고 이혼하고. 예,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후에 덧붙인 이유는 아닌가 이런 세간의 의심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2969님, 염동열 의원, 강원도에서 직업 소개도 하나 봅니다. 하셨고요. 예. 공보선님, 말잔치의 천재들인가? 공기의 전형은 왜 안 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네. 여기는 뭔가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란 기대가 그렇죠. 있어서 그 그런 믿음 거 하나로 하는 아니겠습니까? 건데. 예. 네.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깬 것 같습니다. 네. 윤영희님 이 시간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광고가 안 붙으면 저희도 뭐 네. 도리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두 게스트의 맹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예.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광고 안 들어온 게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저를 다른 또 패널들 앞에 놓고. 예, 저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아. 김용민 씨 출연료에서 5만 원을 저한테 분할해서 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이름 한 번 언급할 썼다고? 때마다. 네. 그거 괜찮다. 다음에 제 이름도 써주세요. 이 드라마에서 왜 회상씬 나오면서 예전에 찍었던 장면 나오면 그 배우한테 출연료 또 주거든요. 그만해. 제가 알기로. 그만하라고. 예. 자, 김현숙님. 542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엄청 크게 정치 쇼를 틀으셨습니다. 전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세상에 스피커에서도 울리고 이어폰에서도 울리고 정치쇼 이래놓고 청취율 4% 포인트 네. 폭등 네, 이게 없다면은 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스피커로 들으면은 네.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정치율에서. 여러분 제가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도 말말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 네. 그래요. 먼저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남북한의 봄을 이 스프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밤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누굴까? BOMB 이게 바로 봄 네. 아니겠습니까? 네. BOMB군요. 예. 네. 예, 밤. 밤. 네. 밤이 무슨 뜻입니까? 저 미국에서 알바다가 알바하다가 살만 지고 왔던. 예, 예, 네. 이승원 평론가. 뭐 폭탄 뭐 이런 뜻이죠. 예. 네. 뉴클리어 밤 하면은 네. 그 뭡니까? 누클리어 밤. 뉴클리어? 발음 좀 미시시피에서는 그렇게 네. 쓴다니까. 예. 미시시피 본토 발음으로 네, 그랬습니까? 네. 누클리어 밤. 예. 네. 그 뭐예요? 뭐 그 발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게 네. 김용민 씨가 BOMB를 밤으로 읽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 때 영어 실력이면 밤부 이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봄이나 밤부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말 말이 없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이 영어 무금 처리되는 실력을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네. 대본에 되게 어려운 건데. 괄호 열고 봄 가로 닫고 이게 네. 쓰여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밤으로 이게 읽었지. 예. 사실 옆에 밤으로 써주셨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남북한의 봄을 거기서 그렇게 쓴 봄으로 건 맞는데. 읽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네. 예. 영국식 발음이죠. 그렇죠. 봄. 예. 자, 홍준표 대표의 이 말,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 7일 토요일 저녁이죠.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올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봄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의 해빙 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원미의어를 쓴 것이죠. 봄을 네. 가지고 이제 BOMB 폭탄이라는 뜻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폭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봄이라고 좀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정권이 하는 남북위장 평화쇼가 민헨 회담을 연장시킨다. 예. 네, 민헨 회담이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유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많이 꼽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예. 민해회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민헨 회담이 1938년도에 있었던 그런 회담인데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4개국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떤 지방을 병합시키는 그 문제를 다루는 회담입니다. 근데 예, 예. 이 국가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그냥 너그럽게 넘겨주면서 이제 좀 전쟁을 유예. 네.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는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지난 월요일인가 보고 나서 바로 검색을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셨나. 예. 그랬더니 이번에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 원내 교섭단체 만들었잖아요. 공동원세. 근데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네. 그냥 두 당이 합쳐서 공동 교섭 단체를 만들고 예. 국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이니까 원내 교섭단체 기본 구성이 20석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여기서 예.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예. 교섭단체가 또 무너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간 거죠. 교섭단체 대표로서. 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감회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 대접 받은 것 같다. 아니 찐,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다가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됐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떤 자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서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네. 뭐 정무위, 뭐 외교위, 뭐 외통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16개가 있고 예결산 특위 가장 중요하죠. 예산 결산하는 그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가 한 두 개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DJ와 노무현 그 정부 때 했던 대북 포용 정책을 네. 유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유화 정책은 그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벌어지지 않게 유예하고 유지하는 개념이라면 네. 포용 정책은 현상을 타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그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이랄까 여러 가지 체제 변화랄까 이런 것을 서서히 유도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유화 정책과 포용 정책이 다른데 지금 우리 내부의 보수에서는 이 포용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이제 덮어씌우게 하면서 상대방을 달래기만 한다. 굉장히 어리석고 유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학 박사 학위를 지금 네. 도전을 도전 밟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 이승원 평론가. 네. 보기 드물게 이 북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만. 예. 네. 월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러시면 안 명심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입지 굳히기가 광고가 들어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의 말이 나올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것 같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비장합니다. 예. 했던 그런 회담인데 훗날에 평가되기로는 그때 괜히 어리석게 독일에게 합의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이 회담을 나이브 회담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굉장히 난해한 예.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나이브한 회담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약간 뒤에 학자들이 약간 수정주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네. 이것이 당시 유화 정책이었다고 이제 비난하면서 당시에 강경파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처칠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데 네. 체인벌린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독일에 상당히 이제 양보했다 이러면서 비판했던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러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 그 회담도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른 거긴 한데 네. 당시엔 그것이 전략적이었다. 만약에 뭐 나중에 누구죠? 그 나치가 이제 패배한 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실패한 게 39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38년이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화 정책, 이 민헨 회담 그 유화 정책이란